평생을 파출부로 식당 주방보조로 일하며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작곡자 72세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서 아들 민수 하나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저녁 악업시까지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세제와 뜨거운 물에 짓물러 굳은 살만 남았고 허리는 평생 구부정한 채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그 아들놈 기죽는 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민수가 친구들과 놀러가고 싶다고 할 때마다 저는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 양복 입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하나 없이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 한 채, 23평짜리 그 작은 공간이 제 전 재산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35년을 허리 펴지 못하고 살아서 모은 돈으로 48살에 겨우 장만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곳엔 제 삶의 모든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묻은 손때, 거실 벽면에 연필로 쟀던 민수의 키 자국들, 베란다에서 키운 고추며 상추가 자라던 화분들, 밤이면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이제 좀 살만하네 중얼거리던 그 작은 부엌. 하지만 3년 전 어느 가을날 아들 민수가 며느리 혜진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사업 자금이 좀 급해.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팔아서 보태주면 내가 엄마 평생 모시고 살게. 큰 집 구해서 엄마 방도 좋은 곳으로 드릴게. 며느리 혜진이도 제 손을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빌라 넓은 곳으로 가요. 방 하나 크게 내어드릴 테니 거기서 편하게 손주 보며 사세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돼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눈빛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 아들네와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나도 쓸쓸하지 않게 가족들과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 정숙이가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옥자야, 요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 팔아주고 쫓겨나는 노인들 뉴스에 나오는 거 못 봤어? 혹시 모르니까 계약서 하나 써둬. 정숙이는 아들이 변호사였습니다. 그 아들에게 부탁해서 효도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평생에 피땀이 서린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폰때 묻은 문고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고 아들 키를 쟀던 벽면의 연필 자국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모든 추억을 뒤로하고 현금 5억 원을 아들에게 몽땅 넘겨주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이가 만들어준 계약서에 사인을 받는 것.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어머니 박옥자를 충실히 부양하며 심한 정신적 학대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본 증여는 즉시 해제되며 재산을 전액 반환한다. 그 당시 아들은 웃으며 사인했습니다. 엄마, 무슨 이런 걸 다 쓰세요. 내가 엄마 버릴 줄 알아요? 그냥 안심하시라고 써드릴게요. 며느리도 함께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믿으세요. 친정엄마보다 더 잘 모실게요. 그 비웃음 섞인 종이 한 장이 이제 그들의 숨통을 조일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시작된 아들네와의 합가. 처음 한 달은 정말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35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제 방도 따로 있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손주 지호와 지민이가 할머니 하며 안기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며느리 혜진이가 반찬을 떠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런 맛에 평생 살았구나.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바뀐 건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 하던 게 어머님으로, 그러다 어머니로
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 옷을 빨아주려고 세탁기를 돌렸는데 제가 실수로 빨간 양말과 흰 옷을 함께 넣었습니다. 어머님, 세탁기 돌릴 줄 모르세요. 이 비싼 옷을 다 망가뜨려 놓으면 어떡해요. 이거 한 벌에 20만 원짜리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에휴, 됐어요. 앞으로는 빨래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방에 계세요. 그날부터 저는 집안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못하게 된 게 아니라 할 때마다 핀잔을 들으니 스스로 손을 놓게 된 겁니다. 반찬을 해도 문제였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예요? 애들 먹일 건데 간이 너무 짜잖아요. 요즘 애들은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요. 어머님, 이 미역국 멸치 머리 안 떼셨어요? 애들이 비린내 나면 안 먹는다니까요. 식탁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가운데 자리에 앉았던 제가 어느새 구석 끝자리로 밀려났습니다. 내 돈 5억으로 산 집인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밤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이 시간에 물을... 아, 미안. 목이 말라서. 물은 방에 물병 드렸잖아요. 냉장고 자꾸 여시면 전기세 나와요. 저는 그날부터 밤에 물도 몰래 마셨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신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추석 때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동서까지 모두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 친정 식구들이 와서요. 어머님 계시면 저희 엄마가 좀 불편해하세요. 그냥 방에서 쉬세요. 사과랑 과일 깎아놨으니까 드시고요. 뺨을 얻어맞은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네,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밥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6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안에 갇혔습니다. 아니, 갇힌 게 아니라 쫓겨난 겁니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명절날 방에 감금당한 겁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하하, 장모님, 이거 드세요. 우리 사위 참 잘생겼어. 애들아,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저는 어두컴컴한 방구석에서 말라 비틀어진 사과를 씹었습니다. 눈물인지 사과인지 모를 것이 묵을대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명절날 친정 식구들은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데 시어머니는 골방에 처박혀 사과나 깎아 먹으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참다 못해 그날 밤 아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도저히 서러워서 못 살겠다. 너 처음 했던 말과 너무 다르지 않니? 평생 모시겠다며. 그런데 아들놈 입에서 나온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내가 매달 용돈 30만 원씩 주잖아. 그럼 됐지. 뭘 더 바래. 늙으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자꾸 이러면 우리도 힘들어. 혜진이도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약 먹는다고.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제 서러움을 예민함이라고 치부해버리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혜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그냥 요양원 보내자. 차라리 그게 나아.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집도 내 명의로 다 돌려놨는데 이제 엄마 눈치 보는 것도 지겨워. 매일 집에서 징징대기만 하고. 아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엄마가 가겠다고 할까? 당연히 싫다고 하겠지. 그럼 우리가 못 견디겠다고 하면 되잖아. 요양원이 밥도 잘 나오고 좋다고 하면서 그것도 그렇네.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요양원 보내주면 엄마가 뭐라 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러움이 분노로, 분노가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35년을 허리 굽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쫓겨나야 하는구나. 하지만 저에겐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사채사무소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귀동냥으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돈 줄 때 증거 없으면 못 받는다. 계약서 한 장이 사람 목숨 살린다. 그 말들이 이제야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퍼붓는 폭언, 아들의 방관, 내가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던 굴욕적인 순간들을 휴대폰 음성 파일로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손주 지호가 가르쳐준 대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다녔습니다. 어머님, 또 설거지에 기름때 남겼네요. 다시 하세요. 어머님, 청소기 좀 조용히 돌리세요. 애들 낮잠 자는데. 어머님, 방에서 냄새 나는데 뭐 썩은 거 있어요? 하나하나 다 기록했습니다. 2개월 동안 총 23개의 음성 파일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 그리고 그 효도 계약서 원본. 어머님, 어디 가세요? 현관에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네, 저는 아들네 집이 아니라 제가 미리 예약해둔 작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이 그 35평짜리 빌라보다 천국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밥은 누가 차려? 애들이 할머니 없다고 난리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수야, 법원에서 등기 하나 갈 거다. 그거 받아보고 다시 얘기하자. 뭐? 엄마, 무슨 소리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정수기의 아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상대로 증여 해제 및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에게 소장이 날아갔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걸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정신 나갔어?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 법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증여한 건 되돌릴 수 없어. 계약서 읽어봐라. 네가 사인한 거. 계약서가 뭔데? 그제야 아들은 3년 전 웃으며 사인했던 그 종이가 생각난 모양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효도 계약서 원본, 23개의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메모해둔 일기장까지.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방청석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징징대지 말고 그냥 방에나 계세요. 자기야, 요양원 보내자. 눈치 보는 것도 지겨워. 며느리 혜지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고 아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변호사만 쳐다봤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피고 김민수 씨, 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신 게 맞습니까? 네. 어머니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5억 원을 받으신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까? 저희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판사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증여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 2022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법원은 노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민수는 원고 박옥자에게 5억 원을 즉시 반환하라. 쿵. 아들과 며느리는 법정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도 하고 사치도 부렸던 터라 통장에 남은 건 2천만 원뿐. 집은 전세였고 그들에게 남은 건 빚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발을 붙잡고 빌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갈 데 없어요. 손주들은 어떡해요?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을 때 나도 너희를 자식 목록에서 지웠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짐승만도 못했어. 아들이 제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늙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나 이제 가만히 있을게. 너희 인생에서. 저는 그 돈 5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주 해가 잘 드는 작은 아파트에서 제 두 발 뻗고 자고 있습니다. 7, 8평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아침 7시, 눈치 볼 사람 하나 없는 부엌에서 고소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간은 제 입맛대로 맞추고 멸치머리도 제 마음대로 넣습니다. 내 돈으로 산 최신형 텔레비전을 켜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마음껏 봅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불을 켤 때도 이제 눈치 보지 않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진짜로 살리는 길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로 된 집, 내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그것이 무너질 때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70이 넘은 지금 저는 비로소 진짜 인생을 배웁니다.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오직 박옥자로서. 오늘도 저는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을 서랍에서 꺼내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박옥자, 고생했어. 이제 좀 살아봐.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